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모집 요강 안에 생활기록부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홍익대학교가 올해 2021학년도 작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료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선발됐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형을 분석하기 전에 이제 학교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자, 서울 캠퍼스에 해당되는 거고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5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원 자격이 확대가 됐는데 고교 졸업 연도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집 단위의 분할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이제 공과대학에 해당하는 컴퓨터 데이터 공학부가 올해에는 컴퓨터 공학과와 산업 데이터 공학과로 분할됐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일단 5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홍익대학교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봤을 때 사실 홍익대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체 학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5명 정도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학교장 추천자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며, 인문계열과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예능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반영이 되고, 자연계열과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반영이 됩니다. 자, 모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가 반영학기로 진행이 되며, 반영 방법의 경우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이 90%로 점수화가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이 10%로 이제 점수화가 돼서 총 합산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석차 등급이 어떻게 환산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 2등급으로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 반영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A를 10점으로 주고 B를 9점으로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합산 점수를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도 A일 경우가 높습니다. 자, 내가 뭔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B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학생들의 점수 합산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교과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총 합산 점수에서 소수점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이 A와 B 사이의 점수가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홍익대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고 교과로 승부를 보는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A로 모두가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석차 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진로 선택 과목조차도 뭐 B나 C가 많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교과 전형에서만큼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학교장 추천자 전형의 경우도 다른 대학들의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예능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반영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3합7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자연계열과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의 경우는 국어, 수학, 이제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과학 탐구에서 한 과목을 이제 반영이 되는데 3합8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전형들의 경우는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 학교장 추천자 전형을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수능 공부까지 꼭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작년 홍익대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사실 등급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으로 보여지는데, 전체 학과의 평균 등급으로 보면 1.94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뭐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까지 좀 형성된다라고 하면 학과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없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순서대로 이제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다른 대학들과 달리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홍익대학교는 예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서류라든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약간 2차적인 검증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까지 병행을 해주셔야지 홍익대학교의 경우는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서류적인 부분이 조금은 약하더라도 성적이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최저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넣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홍익대학교는 서류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이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학업 역량 25%, 전공 역량 30%, 발전 가능성 30%로 이 세 가지의 역량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업 역량은 이제 학생들의 그런 교과 성취 수준이라든지 학업 수준, 그리고 교과 성적의 상승 하락 뭐 이런 현황들도 평가를 하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평가를 해서 실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든지 세특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전공 역량의 경우는 사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학과들과 이제 자율전공의 학과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내가 자율전공의 학과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융합적인 능력들을 좀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외에 그냥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비교과 활동을 맞춘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관련 교과목 이수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된 학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이 홍익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역량의 부분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 당연히 들어가겠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들어간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발전 가능성의 경우는 30%로 홍익대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발전 가능성의 영역이 퍼센트가 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 발전 가능성 영역에 활동의 참여도와 열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내가 고등학교 교과 활동을 충실히 하고 교내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본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창의적 체험 활동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내가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평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업적인 소양이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 선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비교과 관련된 것과 더불어서 학업 성적 관리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충실도적인 부분들을 서류에 되게 잘 녹여주셔야지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1번과 2번은 공통문항으로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을 이제 1번에서 물어봤고, 2번에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들의 경우는 저 이쌤의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것이고, 3번의 경우는 이제 자체문항인데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3번의 경우도 자체문항이 있는 다른 대학의 3번 문항들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3번을 쓰는데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진짜 영상을 참고한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서 좀 내가 더 보여주고 싶은 영역들을 녹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은 이쌤의 다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홍익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이제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절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등급을 보고 지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이 몇 등급대 학생들이 선발되는지는 궁금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절대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숫자를 맞춰서 난 여기에 지원해야겠다 저기에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 절대 선발될 수 없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올해는 이제 최저 등급을 또 공개를 했는데, 이 내신 등급의 최저를 공개를 했을 때 일반고 학생들, 특히 내가 입시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그냥 평범한 일반고의 4, 5등급 학생들이 이 최저 등급만 보고 지원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5등급과 6등급의 학생들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학생들,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숫자만 보고 지원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등급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홍익대학교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선발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생활기록부 관리와 더불어서 수능 공부 절대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논술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논술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10%와 논술 90%로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논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 10%가 선생님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게 되면 내신 등급 반영에 있어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에서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반영 교과군에 교과별 상위 3과목이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급 자체가 사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평균 등급보다 아무래도 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홍익대학교의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사실 1, 2등급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3등급의 학생들부터 6등급의 학생들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미 내 내신 등급 자체가 좀 펌핑이 됐을 텐데 그랬을 때 학생들의 점수 사이에서 이 3등급과 6등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교과는 결국에 100점 만점에 1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3등급 학생과 6등급 학생의 점수 차이가 1.2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6등급을 받았더라도 이 1.2등급을 논술 90점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논술 전형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논술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홍익대학교 논술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도 알아봐야 될 텐데 인문계열의 경우는 이제 주요 인문사회 분야의 지문이 나오고 통합 교과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논쟁적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2개에서 4개의 제시문이 나오고 이제 원고지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출제 유형이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문이 나오고 그에 따른 질문이 수리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수학 논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학 논술의 경우는 내가 수학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사실 이 수학 논술 자체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냥 수능 공부에 올인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계열의 특히 이 수학 논술 같은 경우는 감각이 없는 친구들이 붙잡는다라고 해서 되게 점수를 잘 받고 합격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수영탐 이 4과목 중에 3합 7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 이제 미적분과 기하가 지정이 돼 있죠. 그리고 영어 그리고 과학, 탐구 영역에서 3합 8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탐구 영역의 경우는 한 과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을 좀 하면 내가 논술적인 감각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논술에 기대를 걸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수능 공부를 해서 정시로 가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내가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논술 준비해 주시고 수능 최저 꼭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